명희야, 나 오늘 할 말이 있어. 딱 한 번만 믿어봐. 진짜 이번엔 다른 사람이야. 수화기 너머로 순영이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소개팅이야? 순영아,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했잖아. 아니, 이번엔 진짜야. 내가 보증 선다고. 내가 딱 좋아할 스타일이라니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영이는 제 오랜 직장 동료입니다. 우체국에서 나란히 창구를 지키던 시절부터 벌써 20년이 넘은 사이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가끔은 저보다 제 인생을 더 걱정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 삶은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동네 우체국 창구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고 퇴근 후엔 혼자 조용히 저녁을 차려 먹고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책을 읽다 잠드는 것. 그게 제 일상이었고 그 일상이 싫지 않았습니다. 연애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젊었을 때 몇 번 마음을 준 적도 있었고 아프게 끝난 인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결혼이라는 단어가 저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굳이 서둘러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제가 순영이의 말에 잠깐 흔들렸던 건 아마도 그날따라 버스 창밖 풍경이 유독 쓸쓸해 보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늦가을 저녁, 가로등 불빛 아래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나가봐. 밥 한 끼가 뭐 어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알았어. 딱 한 번이야. 그렇게 만난 사람이 윤재호였습니다. 첫 만남은 동네 조용한 한식집이었습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와 있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재호입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는 대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관리직으로 일하다 퇴직했고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장사가 쉽진 않을 텐데 왜 하필 식당이에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해서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소박한 대답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감각이 무엇인지 저는 애써 이름 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삐걱 하고 열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공원 산책이었고 세 번째는 재호가 직접 예약한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약속을 먼저 잡았고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던 결혼이라는 단어가 다시 제 삶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재호를 만난 지 넉 달쯤 되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란히 걷던 중 재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명희 씨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걷던 발을 멈췄습니다. 벌써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재호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성격이 급하셔서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뿐인데 벌써 날짜를 잡으셨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조금 당황했지만 거절하기도 못해서 결국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장씨 여사, 재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 눈빛은 조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장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첫 마디를 건넸습니다. 우리 아들, 이런 나이에 데려가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죠? 저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사도 안녕하세요도 아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제게 던진 첫 문장이 그것이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겨우 그렇게 답하는 동안 장 여사는 이미 혼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오래 혼자 살았어요.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죠. 명희 씨는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식사 자리는 어느새 신문에 가까워졌습니다. 집안 배경, 형제 수, 부모님 직업, 재산까지. 재호는 옆에서 물만 마셨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영아, 그 사람 어머니가 좀 독특하다. 왜? 무섭던? 무섭다기보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집안 재산을 물어보시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이, 처음이라 그런 거겠지. 어머니들이 원래 그렇잖아.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일은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의 예고편이었다는 걸.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는 재호와 나란히 혼인신고서를 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설레서이기도 했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신혼집 문제가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식을 올리기 2달 전이었습니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희 씨, 사실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같이요? 처음부터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하다고. 나도 오랫동안 어머니랑 살아서. 재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를 강하게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 시작되는 결혼 생활에서 시어머니와 첫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여사의 짐이 들어오던 날, 저는 거실 한쪽에 서서 그 짐들을 바라봤습니다. 크고 작은 상자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담긴 짐들이 우리 집을 천천히 채워나갔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잠이 드는 게 빨랐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 걸까?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창밖에서 봄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빗소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결혼한 지 3달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계란찜, 된장국, 시금치나물.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었습니다. 재호가 식탁에 앉고 장 여사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장 여사는 밥상을 한번 쭉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숟가락쯤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재호 밥은 왜 이렇게 차리는 거야? 얘 어릴 때부터 간이 강한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싱거우면 입맛 다 버리겠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장 여사의 간섭은 매일 아침 조금씩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 블라우스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그렇게 입으면 보기 안 좋아.
우체국에 출근하려고 입은 평범한 하늘색 블라우스였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어디다 썼는지 내가 좀 봐야겠네. 어느 날은 제 통장 내역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저는 그때마다 참았습니다. 처음엔 적응 기간이려니 했고, 다음엔 연세가 있으시니까 했고, 그 다음엔 그냥 습관처럼 참았습니다. 그리고 재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마다 그는 한결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아기가 있는 게 아니야. 이해해줘. 이해.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덮어버리는 말인지 저는 그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해해줘는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집에서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줄이고 웃음을 줄이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우체국 창고에 앉아 손님들을 맞을 때만 비로소 숨이 쉬어졌습니다. 집은 제게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일터였습니다.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 제호의 음식점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경기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상권 자체가 죽어가고 있었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재호는 매일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식탁에 앉아 소주잔을 혼자 기울이는 걸 봤습니다. 재호 씨, 많이 힘들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재호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보증금도 그동안 모아두었던 저축도 거의 다 가게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살던 집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 친정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였습니다. 명희야,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겠다고 하셔. 자존심 상하더라도 일단은 받아. 친정어머니는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내주셨습니다. 전화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야, 사람 사는 게 다 이렇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야. 어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머니,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불효를 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장여사는 그 돈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느껴온 탓에 감각이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우체국 창고에 앉아 있으면 눈꺼풀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인 줄 알았습니다. 무리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피곤한 건 마음이 지쳐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쪽에 묵직한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근육통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영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명희야, 병원 가봐. 요즘 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저는 마지못해 동네 내과를 먼저 들렀고 거기서 큰 병원으로 연계가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다행히 아주 초기입니다. 빠르게 발견하셨어요. 치료하시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하면 된다.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호와 장 여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치료를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재호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많이 심해? 아니요, 초기래요. 치료하면 된다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장 여사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필 이런 때에 몸까지 그러네. 그게 다였습니다. 위로도, 걱정도, 괜찮겠냐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래도록 누워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봤습니다. 제 안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온기 같은 것이 조용히 천천히 식어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치료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전날 집에서 챙겨가야 할 짐을 가지러 잠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낯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다 말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재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장 여사가 그 여자 앞에 접시를 날라다 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가족을 대하듯. 명희 씨. 재호가 먼저 저를 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해되지 않던 일들이 그 순간 한꺼번에 맞아떨어졌습니다. 재호가 늦게 들어오던 날들, 장 여사가 유독 저에게 나를 세우던 순간들, 설명되지 않던 통화들, 어딘가 어색하게 맞지 않던 퍼즐 조각들이 전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가져오려던 짐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발을 다시 신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가 받았습니다. 오빠,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명희야? 왜, 무슨 일이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 나 좀 힘들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와 오빠가 왔습니다. 오빠는 현관에서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들어가 물을 끓이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명희야, 다 얘기해봐. 저는 처음으로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혼자 삼키고 참아온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희야, 이제 그만 내려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어딘가가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이렇게 든든하게 들린 건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재호 측 변호사는 재산 분할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이니
절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고 사업이 기울었을 때 친정의 돈까지 가져다 썼는데 이제 와서 재산을 나누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빌려드린 돈, 금액과 날짜, 그리고 제호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호 측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제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요구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이혼 합의는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던 날,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치료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어머니가 매일 병실에 오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그날따라 참 오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 고향에 내려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작은 감나무 밭을 돌보며 지냅니다. 이른 아침 감나무 사이를 걷는 것이 요즘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어제는 감이 제법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 아래 서서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은 말이야, 설이 한번 맞아야 제대로 익는 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버텨온 그 시간들,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버텼던 날들, 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 긴 계절이 결국 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잘 잡니다. 밥도 맛있습니다. 웃음도 전보다 쉽게 납니다. 설이 맞은 감이 더 달듯이. 저도 이제 조금씩 제대로 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가을은 지금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